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6조 7천억 원의 경제 효과와 13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보이는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 최종 부지로 충북 청주가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최대 1조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올해 타당성 조사에 이어 2022년부터 본격적인 방사관 가속기 건립에 들어갑니다. 경기도 용인 29세 확진자와 관련해 현재까지 모두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확진 환자 본인과 안양에 사는 지인 이외에 13명의 추가 확진 환자가 발생해 추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용인 거주 남성이 지난 연휴 서울 이태원 클럽 외에도 강원도 춘천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의 친구가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 많아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사태로 100년 넘은 대형 고급 백화점이 파산 신청을 하고 지난 7주 동안 3,350만 명의 일자리를 잃는 등 경제난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러시아에서는 코로나19 사망자와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6조 원이 넘는 경제적 효과와 최대 13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보이는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가 충북 청주에 지어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금 전 부지 선정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리 기자, 막판 후보지로 청주와 나주가 맞붙었는데요. 결국 청주가 선정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금 전인 오전 10시 반 브리핑을 열고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의 구축 부지로 충북 청주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지선정평가위원회가 최종 후보지로 압축됐던 충북 청주와 전남 나주를 대상으로 현장 실사 등을 벌인 결과 청주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로써 충청북도는 지난 2008년 방사관 가속기 2기를 구축하는 사업에서 경북 포항의 고배를 마신 뒤 12년 만에 재도전에서 성공하게 됐습니다. 청주는 수도권과 인접했다는 점, 또 지역 내 바이오 연구시설이 밀집돼 연구 효용성이 높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빛을 이용해 연구 활동을 벌이는 시설인 만큼 청주가 천연 안반이 많아 지질학적으로 안정됐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최대 1조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올해 안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 오는 2022년부터 본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는 바이오 분야에서 꼭 필요한 연구시설로 알려졌는데요. 방사관 가속기 구축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방사관 가속기는 나노 크기의 물질까지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입니다.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도 단백질 구조를 분석한 방사관 가속기 때문에 개발됐을 만큼 신약 개발 등 바이오 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기초 장비인데요. 이미 지난 94년과 2016년에 경북 포항에 방사관 가속기가 건립됐지만 연구 수요가 증가하면서 방사관 가속기의 추가 건립 필요성이 높았던 상황입니다. 방사관 가속기는 연구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최대 13만 개 일자리와 6조 7천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12명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1,822명, 사망자는 더 늘지 않아 25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환자 대부분이 해외 유입 관련으로 생겼습니다. 국내 입국자 특별 검역 3명을 포함해 해외 유입 환자만 11명에 달했습니다. 해외 유입 환자는 대구 3명, 부산 2명, 경기와 충북, 전북에서 각각 1명씩 나왔습니다. 지역 감염은 경기에서만 1명이 나와 16개 시도에서 지역 발생은 없었습니다. 완치 환자는 65명 늘어서 격리 해제 누적은 9,484명이 됐습니다. 네, 지난 징검다리 연휴에 서울 이태원에 있는 클럽과 주점 5곳에 다녀간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행한 친구도 확진됐는데요. 같은 시간에 해당 클럽에 방문했던 사람이 최소 수백 명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입니다. 굳게 닫힌 문 앞에 유흥시설 준수사항이 붙어 있습니다.
지난 6일 확진된 29살 남성 A씨가 이곳을 방문했던 사실이 확인된 뒤 바로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0시 20분쯤 이 클럽을 방문했습니다.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주점에서 1시간 20분가량 머문 직후였는데요. 이후 짧게는 10분, 길게는 1시간 간격으로 인근 클럽과 주점 등 3곳을 더 다녀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같은 날 저녁부터 설사와 고열 증세가 나타났고 다음 날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고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5일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은 뒤 이튿날 확진을 받은 겁니다. 확진 뒤 A씨는 자신의 SNS에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클럽을 방문했다면서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여행을 다니고 클럽을 방문한 것은 잘못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A씨와 동행한 안양시 거주 31살 남성 B씨도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가 밀접 접촉한 사람이 57명인 것으로 파악했지만 클럽 4곳에서 받은 방문자 명단은 2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연휴가 시작된 지난달 30일부터 확진 받기 전까지 가평, 춘천 등 모두 6개 지역을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돼 접촉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약 한 57명 정도 되는 접촉자의 숫자를 갖고는 있습니다만 당연히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보건당국은 A씨 일행이 다녀간 장소들을 방역하고 신용카드 사용 기록을 분석해 추가 방문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접촉자들에 대해 차례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네,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자마자 확진자가 클럽과 주점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되자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데다 방역 지침을 어긴다고 해도 딱히 제재할 방법이 없어 집단 감염 우려가 상존하는 게 유흥시설입니다.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확진자가 방문한 다음 날인 지난 3일, 해당 클럽 앞 모습입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에도 거리는 인파로 붐빕니다. 지난 1일 영업을 재개하자마자 손님들이 몰린 겁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이태원의 또 다른 클럽입니다. 근처 주민들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기 무섭게 다시 손님들이 모여들었다고 말합니다. 엄청나게 많이요. 골목에 사람 손님이 꽤 많다고. 몇 명 정도? 수백 명이에요, 수백 명. 아, 여기 뭔 일이 한번 벌어지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한동안 지자체마다 단속 수위를 높이면서 휴업했던 업소들. 이 기간 동안에는 엄중하게 이런 영업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만약에 위반할 경우에는 또 엄중한 처벌을 저희들이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완화된 지난달 20일 서울 지역에서만 절반 이상 영업을 재개했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뒤에는 대부분 문을 열었습니다. 발열 체크나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은 있지만 어긴다고 해도 제재하긴 어렵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어떤 법적 제재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준비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가 접촉하게 되는 유흥업소는 환기가 쉽지 않다는 특성까지 합쳐져 언제든 슈퍼전파 사건이 나올 수 있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자율에만 맡길 게 아니라 불시 단속을 벌이거나 환기 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의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교육부가 다음 주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등교 수업을 앞두고 방역 지침을 보완해 발표했습니다. 여름철 수업에 대비해 창문의 3분의 1 이상을 열면 에어컨을 틀 수 있도록 했고 마스크는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상시 착용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신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에 발맞춰 등교 수업 방역 지침을 보완했습니다. 먼저 학생들은 등교 수업 일주일 전부터 매일 아침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몸에 열이 있는지, 메스꺼움이나 미각 후각 마비가 있는지 설문에 답해 학교에 제출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해당하면 등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출석은 인정됩니다. 확진자가 나오면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즉시 집으로 돌아가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마스크는 등하교 때나 학교 내에서 항상 착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점심시간이나 거리를 충분히 둔 체육시간 등은 예외입니다. 일과 시간엔 건물의 모든 창문을 열어 최대한 환기하고 에어컨은
모든 창문의 3분의 1 이상을 열고 가동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공기청정기는 가동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교육부는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교실 온도가 상승할 경우 마스크를 만지는 횟수가 증가하여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부는 또 쉬는 시간에 학생 간 거리 유지나 마스크 착용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방과 후 교사나 퇴직 교사 등을 지원 인력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네, 교육부는 또 등교 수업 이후 출결 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 미만으로 내려갈 때까지는 가정학습을 이유로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등교 선택권을 허용한 겁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등교 수업이 시작되더라도 등교할지를 선택하게 해달라. 이처럼 자녀의 안전을 걱정하는 일부 학부모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코로나19가 경계 미만으로 내려갈 때까지 교외 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이 포함됩니다. 사실상 등교 선택권이 허용된 셈입니다. 교회 체험학습을 신청 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함으로써 희망하는 학생이 사전에 학습계획서를 승인받고 등교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일정 기간 동안 가정 내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안내하겠습니다. 현 지침상 연간 20일 안팎의 교외 체험학습이 허용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학교에 확진자나 의심 증상자가 나오면 등교 중지 기간에도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특히 천식이나 비염 등 기저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고위험군 학생 역시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처리합니다. 시험은 학교 자율에 맡깁니다. 다만 내신 성적에 민감한 고등학교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통합해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가능하다면 고등학교의 경우는 중간고사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 발생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하면 우선 일정을 조정해 가능한 한 시험을 보도록 합니다. 다만 일정 조정이 불가능하면 학교는 인정점 부여 기준 또는 대체 시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원격 수업 과정에서 교사가 직접 관찰하고 확인한 내용은 학생부 기재가 가능합니다. YTN 김유균입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시작되면서 방역당국은 식당과 놀이공원 등 업종별로 지켜야 할 자세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하소연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유가 뭔지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장이 밀집한 서울의 한 골목.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 앞에 긴 줄이 늘어섭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 수칙인 사람 사이 1m 거리 유지는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많아서 근데 그게 정말로 그렇게 1m씩 늘어서 쓴다 그러면 그 줄이 굉장히 많이 엉키고 길게 가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조금. 식당 안 사정도 비슷합니다. 함께 식사할 때 개인 접시에 음식을 덜어 먹으라고 방역당국은 권고하지만 마주 앉아서 같은 냄비에 수저를 담그는 모습이 쉽게 눈에 띕니다. 테이블 간격을 최소 1m로 유지하는 식당도 많지 않습니다. 1m도 정말 넓은 가게 아닌 이상은 되게 힘들 것 같은데요, 그건. 테이블을 빼야 되거나 아니면 뭐 가게를 확 넓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많이 힘들죠, 그게. 마스크를 쓰지 않고 손님을 불러 모으는 상인들. 시원한 데로 오세요. 다양하게 많아요. 오세요, 어르신.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지만 감염을 막는 데에는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평소 사람이 몰리고 이렇게 길도 넓지 않은 전통시장에서 생활 방역 수칙 가운데 하나인 두 팔 간격 거리 두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놀이공원은 그나마 낫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고 한 번 운행할 때마다 놀이기구를 소독합니다. 하지만 이용객들이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거나 곳곳에서 줄 간격을 지키지 않는 것까진 어쩔 수 없습니다. 들어가셔서 이제 마스크를 내리는 분도 있는데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서 항상 마스크는 착용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을 탈 때는 옆 사람과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고 KTX나 고속버스처럼 오랜 시간 탑승할 경우엔 한 칸씩 떨어져 예매해야 하지만 이 역시 이용객이 많으면 사실상 지키기 힘듭니다. 방역당국은 현장 의견과 전문가 조언을 반영해 업종별 세부 지침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대구에선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과 공공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시민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공감했지만 일부는 뒤늦게 행정명령까지 동원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대구 도시철도 2호선, 승강장에 줄을 선 이용객이 하나같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13일부터는 이렇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나 도시철도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대구시가 행정명령을 동원해 대중교통이나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 때문입니다. 벌써부터 사실 좀 시민들이 경각심 자체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최소한 마스크라도 좀 쓰고 최대한 따라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대구시도 여전히 무증상 감염자가 나오는 만큼 방역 고삐를 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여론조사 결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찬성하는 시민이 절대 다수였다고 설명합니다. 시민들의 약 한 93% 정도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고 처벌하자고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시민들께서 마스크를 착용하고자 하라는 의미가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행정명령으로 시민에게 벌금까지 물게 하는 건 지나치다는 부정적 반응도 나옵니다. 2달 넘게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며 방역 수칙을 지켜온 시민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지금 마스크는 거의 문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이런 거를 법적으로 해서 시민들의 약간 심기를 건들 필요가 있나. 뒤늦은 좀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확산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만큼 마스크 착용을 이어가야 한다는 건 대부분 공감합니다. 동시에 자발적으로 방역에 동참한 시민에게 벌금으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한 대구시의 행정은 과잉 조치가 아니냐는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사에 현금 지원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1일부터 22일 935개 업체의 신청을 받아 검토한 결과 685개 업체를 1차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고 다음 달까지 지원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 이달 15일까지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추가 신청을 받아 2차로 315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총 50억 원을 투입해 여행업체 1,000곳에 사업비 500만 원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발표했습니다. 디지털과 비대면 기반 산업을 육성해 경제를 회복시키고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는 경제의 모든 분야에 전방위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종합적인 경기 대책을 한국판 뉴딜이란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린 2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그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크게 3가지 분야에서 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디지털 인프라와 비대면 산업,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의 디지털화입니다. 이 3대 분야를 구체화한 10대 중점 과제를 통해 융복합 산업을 더 크게 키우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우리 경제의 디지털화의 가속과 비대면화의 촉진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혁신 가속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그 요점이 되겠습니다. 다만 정부는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이 원격 의료의 제도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미 하고 있던 의료 취약지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과 상담 중심의 시범 사업을 더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5G와 인공지능 분야에 먼저 투자해온 대기업의 주도권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지원의 사각지대나 양극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에 한국판 뉴딜의 세부 추진 방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또 국내 관광 활성화 등의 내수 지원책을 앞으로 있을 경제중대본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코로나19 치료의 최일선에 있는 의료진이 일반인보다 오히려 안전하다는 의외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현지 시간 7일 기자회견에서 의료진에 대한 코로나19 항체 검사 결과
25개 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2만 7천여 명 가운데 6.8%가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감염됐지만 큰 증상 없이 회복하면서 이미 항체가 생겼다는 의미로 확진자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감염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는 뉴욕주 주민 전체의 항체 양성 비율과 비교하면 절반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앞서 식료품점, 대형 유통점을 찾은 뉴욕 주민 7,500명을 상대로 진행된 항체 검사에는 14.9%가 양성 반응을 보였고 뉴욕시에서는 양성 비율이 20%에 육박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미국 기업의 파산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113년 전통의 대형 고급 백화점이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 7주간 3,350만 명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실업률이 대공황에 버금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113년 전통의 고급 백화점인 니만 마커스가 홈페이지를 통해 파산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50억 달러, 약 6조 원의 부채를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가 코로나19 사태까지 터지는 이중고를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43개 매장 전체에서 영업을 중단해왔고 그 결과 14,000명에 달하는 직원의 대부분도 일시 해고됐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파산 절차에 들어간 두 번째 대형 소매업체입니다. 지난 4일 미국의 유명 중저가 의류 브랜드인 제이크루도 파산 보호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중저가형 백화점인 JC페니도 파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파산 등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실업 대란은 여전합니다. We know that the economy is going to get hit, and that's why the markets went down.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약 317만 건으로 최근 7주간 일시해고 등을 통해 약 3,35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미 전체 노동 인구로 보면 5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잃은 셈입니다. 7주 연속 주당 실업수당 청구가 수백만 건인 것은 1967년 이후 최고치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지난 2월까지 최근 1년간은 매월 평균 21만 6천 건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순식간에 사라진 일자리 수가 반영되면 4월 실업률은 대공황급인 20% 전후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업적으로 자랑해온 최장기 일자리 증가는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네,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사업 최종 부지로 충북 청주가 선정됐습니다. 방사광 가속기 사업은 제약과 바이오 산업 등 기초 연구에 필수적인 장비인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방사광 가속기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